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네,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부터 댓글놀이 이벤트,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겠지만 제 사인까지 직접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 저희 계획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회를 포함해서 총 6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와, 이 긴 책을 거의 끝내갑니다. 이렇게 책을 보니까 3분의 2는 했네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에 고향을 가실 때, 혹은 설에 집에들 가셔서 다들 돌려 들으실 수 있도록 설 전에는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앞뒤로 요즘 자체 광고를 만들어 붙이고 있잖아요. 패러디 광고. 저희 이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첫 광고 컨셉을 말씀해 주시고 대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카피도 쓰고 자체적으로 포맷도 만들고 음악도 붙여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번 광고는 저희 스태프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 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대기업 광고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런 광고들 좋아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지금 섭외되고 있는, 또 문의가 들어온 광고들은 웃으셔도 좋습니다. 용산에 있는 컴퓨터 조립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게라고 해야 되나? 그쪽도 있고요. LP 제작하는 팀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제작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문의 주세요. 저희 이메일도 있고요.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재밌으면 되는 거죠. 광고도 저희는 재밌게 만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으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어야죠. 심각한 거 제가 읽는 자체가 이게 본문 내용이 심각한데요. 앞뒤로도 심각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자체 광고 뺀 대회 첫 광고 들으시고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김손님! 괜찮아요 손님. 오늘 처음 와봐서 그래요. 김손님 씨, 반갑습니다. 귀인이요, 귀인! 오늘 저녁 간식 사러 온 귀인 김손님이요! 19분 만에 나타난 귀인. 당신은 지금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 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만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그곳. 와, 이런 근사한 편의점이 있을 줄이야. 24시간 언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문이 열린다. GS25 중동 해분점 365일 대개봉. 사임. 2006년 5월 민정수석을 사임했다. 여러 달 전부터 표명했던 사의가 그때 수용된 것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도우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 부산에 가서 지방선거를 도우려다 구설수에 휘말려 크게 혼이 났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청와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그렇게 구설수에 오른 건 그때가 유일했다. 정치가 더더욱 무섭게 생각되고 환멸을 느끼게 된 일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 놓고 와달라고 했다. 부산의 지방선거판이 매우 답답한 상황이니 선거에 도움이 되게 발언을 세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산시당 홍보 책임자와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랐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작심하고 부산 시민들의 지역주의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 당선이 부산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 강고해져 유감이다.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산 시민들이 웬만하면 부산 정권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져줄 만한데 전혀 안 그렇지 않느냐. 나는 부산 사람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강고한 지역주의를 허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그런 취지로 답했다. 부산 지역 기자와 연합뉴스 기자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고 발언 내용만 짧게 단순 보도됐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 그 자리에 없었던 어느 신문이 내가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끄집어내 내가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발끈해서 정색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도 하고 광주 호남 사람들의 지지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이 그 비난을 크게 보도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돼버렸다. 정말 당혹스럽고 후회스러웠다. 부산 정권 같은 오해 소지가 많고 시비 소지가 많은 말을 내 입으로 한 것도 후회됐고 선거 돕는다고 그 기자 간담회에 갔던 것도 후회됐다. 그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열린우리당이었다. 그 당에 부산시당이 마련한 기자 간담회였고 부산시당의 홍보 책임자와 대변인이 함께 있었는데도 발언 내용과 발언 취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나를 비난한 기사만 보고는 일제히 비난에 나선 것이다. 영남 지역의 지역감정 피해자인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랬다. 논란 부산시당에서 황급히 발언 내용과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실언을 했다 하더라도 동지의식 같은 게 있다면 특히 선거 시기인 만큼 더더욱 내 발언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주면서 파문을 최소화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일이어서 그 일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다. 정치가 더 싫고 무서워졌다. 그 발언의 파문으로 인해 특히 민주당과 대결했던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의 공격 소재가 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남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변호사로 복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쉬기로 했다. 얼마 후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바람에 변호사를 하는 것이 더 내키지 않게 됐다. 말이 특보지 급여도 활동비도 차량도 방도 심지어 업무용 핸드폰도 없었다. 실제 활동도 없었다. 요청하는 일도 없었다. 명함을 만들어줬는데
명함 쓸 일이 없었다. 나중에 비서실장이 될 때까지 정무특보였는데 정무특보로서 유일하게 한 일이 남미 에콰도르의 꼬레아 대통령 취임 특사로 다녀온 것이었다. 취임 특사라는 것이 취임식 행사에 대통령이 보낸 사절로 참석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출장이었다. 그런데 에콰도르 쪽에서는 특보 직함을 미국 백악관의 특보쯤 되는 상당한 고위직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아니면 우리 현지 대사가 특보 직함을 과장했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나라의 현직 장관들을 제치고 장관들보다 윗급의 의전 예우를 받았다. 이동 차량도 장관들은 모두 버스 한 대로 모여 움직였는데 나는 부통령급 수준으로 승용차를 별도 배정받아 타고 다녔다. 취임식에서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순서도 다른 나라 국가 원수와 부통령급 다음 순서였다. 미국 장관보다 앞 순서였다. 취임식 다음 날 아침, 꼬레아 대통령은 첫 공식 직무 수행으로 나를 단독 접견했다. 취임식에 온 국가 원수급들은 취임식 이전부터 취임식 당일까지 접견을 마치고 그 다음 급의 첫 접견이었다. 접견 시간도 30분 이상으로 꽤 길었다. 나와의 대화를 위해 상당히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환담을 나눴다. 내가 꼬레아 대통령의 성이 우리나라 이름과 발음이 같으니 각별한 관계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옛날에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에 와서 살면서 꼬레아라는 성을 사용하게 됐다는데 자기 조상도 그쪽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같은 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면서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또 장하준 교수 이야기도 했다. 자기도 같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면서 최근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단히 훌륭한 책이라고 극구 칭찬을 했다. 나와의 대화 소재를 미리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를 거쳐 귀국하면서 파라과이 외교부 장관도 예방을 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미 국가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정수석 2번에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까지 합치면 거의 청와대에 4년을 있었지만 한 번도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지 못했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은 순방과 관련 없는 자리였다. 그래도 교포사회를 둘러본다든지 하는 명분을 만들자면 못 만들 것도 없었는데 참여정부는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 비서실장이 되면 대통령 부재 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 나서기는커녕 비상근무를 하느라 덕고 달팠다. 이름뿐인 특보였지만 그 덕을 한번 본 셈이다. 2006년 10월 13일 밖에서 쉬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왔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었다. 청와대 안에 있을 때부터 추진되던 일이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결실을 잘 맺은 것이 반가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반 총장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노력을 했던 건 아니다. 당초엔 홍석현 주미대사가 그 자리를 꿈꿨다.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몫이라는 공감대가 있을 때여서 본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다 안기부 엑스파일 도청 테이프 사건이 생겨 돌연 낙마했다. 그 바람에 반기문 장관이 후보가 됐다. 반 총장으로선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참여정부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대통령은 모든 순방 외교에서 그의 지지를 부탁했다.
총리의 해외 방문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요국의 특사로 보내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임박해서는 다른 국가 원수들에게 전화도 많이 했다.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고위급 외교전이 아니었다. 범정부적인 외교 노력은 마지막 단계에 꽃을 따는 과정에 불과했다. 반 총장의 당선이 가능했던 건 당시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균형 외교 정책 때문이다. 아시아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중국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했던 균형 외교를 높이 평가했고 신뢰했다. 참여정부의 균형 외교가 없었으면 중국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제3세계 진영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물론 미국과 서방의 도움을 안 받고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도 이라크 파병 등 주요 현안에서 동맹 간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비단 반 총장 문제뿐 아니라 육자 회담 등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많이 받았다. 중국의 협조가 없었으면 북한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달라이 라마 방한 같은 사안이다. 정상적으로 판단하자면 주권 국가로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해야 할 일이다. 그 시기 중국과의 공조가 너무 기묘하고 필요한 상황이어서 허용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반 총장 선출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워했다. 축하 전화로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그게 전부였다. 당신이 그렇게 공을 들여 빛을 본 일이라 생색을 낼 법한데도 청와대나 부처에 그리 못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기울인 그간의 노력이나 비사도, 정부가 생색을 내거나 자축하는 일정도 절제토록 지시했다. 심지어 KBS가 나라의 경사라며 마련한 열린 음악회조차도 정부는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이제 그가 국제 지도자로서 소신껏 일을 하도록 편하게 놔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생색을 내면 낼수록 그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깊고 세심한 마음 씀씀이었다. 마지막 비서실장.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3월 다시 대통령이 불렀다. 참여정부 청와대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청와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비서실장은 퇴임 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었다. 솔직히 이제는 자유롭고 싶고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워낙 어려웠다. 이미 정권 교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럴수록 마무리가 중요했다. 말년에는 인사 자체가 힘든 법이다.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 우짜겠노. 대통령과 마지막을 함께하자고 생각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를 보면 초기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초심과 기강을 잘 유지한다. 후반기가 가까워져 오면 긴장도 떨어지고 이완된다. 그래서 낭패 보는 일이 많다. 그걸 되풀이하지 않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끝까지 원칙과 초심과 긴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참여정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분명히 갖자. 둘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끝까지 도덕성을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흔히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습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 직원들은 실제 그런 마음으로 퇴임일까지 일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는 민정수석이나 시민사회수석과는 많이 달랐다. 민정수석만 해도 내가 법률가로서 평생 법을 다뤄오며 살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민사회수석 역시 내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래 활동을 한 덕분에 그쪽 분들과 인연이나 친근감이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뤄가는 일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비서실장은 정무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당시 청와대는 일찌감치 정무수석 자리를 없애면서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다. 내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일이고 잘할 자신이 없던 일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정무수석 자리를 없앤 것이 잘한 일 같지 않다. 당청 분리를 엄정하게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리 발현됐지만 과거와 다른 형태로라도 정치권, 특히 여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정무수석 없애면서 일반적 정무 기능은 비서실장이 맡게 됐고 정책 입법 관련 대국회, 대정당 업무는 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청 분리 상황에서 당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당청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당청 분리는 2002년 대선 때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새로운 정치, 정치 개혁의 골간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하면서 생긴 정치의 실종과 정치의 예속을 바꾸려는 취지다.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대통령의 특별한 소신이 만든 선거 공약이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였다. 대통령은 당청 분리에 대해 처음부터 투철했다. 철학이기도 하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당청 분리 핵심은 당직자 임명권, 공천권을 다 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요한 평당원으로 남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당직 임명이나 공천, 당론 결정, 당의 입법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당과 정부와 청와대 간의 정책 협의, 입법 협의는 당정청 또는 당청회의를 통해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과의 대화도 과거처럼 독대를 하지 않을 뿐 다양한 단위별로 만나고 소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일방통행이다 하는 불만이 많았다. 당내 의사소통 구조가 문제였다.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 기능이 약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대통령도 당청 분리에 대해 우리 현실에서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하는 후회를 조금 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회의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다수당이 됐고 처음엔 과반을 넘기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강력하지도 못했다. 개혁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보다 과감하고 속도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여당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후회를 한다. 일을 하면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아니면 과감하게
수석들에게 맡겼다. 중요 사안들도 수석뿐 아니라 관련 비서관들을 함께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적체가 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임기 마지막 해인데도 정치적 이슈들이 많았다. 2007년 1월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을 논의해 줄 것과 이를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 문제는 참 아쉽다. 개헌은 대통령의 행위이니 정치적 파장이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나게 중대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치권이 동의해주면 하는 것이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다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아 그만둔다고 해서 특별히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언론도 그 전까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시기가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노 대통령에게 어떤 유불리도 없다는 점에서 제안 시기는 적절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그 자체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언론에서도 주장해왔던 내용이었다. 개헌 제의의 필요나 명분에 대해선 청와대 내부에서 쉽게 뜻이 모아졌다. 그런데 자기들 입으로 개헌을 말해왔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 전략으로 나왔다. 언론은 정략으로 매도했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었고 여당조차도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별탈 없이 그대로만 가면 차기 정권은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해서 변수가 될 만한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했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자신들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데도 그랬다. 여당은 반대로 한나라당에게 좋은 일 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강했다. 다들 정략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해 4월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각 당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 제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 점을 지적하는 언론도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정치권, 이상한 언론이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더욱 고전했던 일이 기자실 문제였다. 내가 부임할 때엔 이미 검토와 논의는 모두 끝나고 일이 추진되려 할 시점이었다. 한창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가 구체적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시작해 비로소 알게 됐다. 취지와 내용은 좋은 일이었다. 기성 언론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는 각 부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확장 통합해 더 많은 매체와 언론인에게 문호를 연다는 취지, 취재의 룰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취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시기였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간단한 조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지 않은 예산도 수반되는 일이다. 여러모로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에게 3번이나 재고를 요청했다.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 잘못된 과거 관행, 언론의 부당한 횡포를 최소한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설득을 못했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다.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그때 더 설득하지 못했던 게 후회됐다.
내 이해와 인식이 좀 더 분명했으면 정무관계 수석실 전체로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수석들이 함께 건의했으면 대통령도 재고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일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전체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 말년에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많은 일이었다. 비서실장을 맡았던 마지막 해, 청와대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 마지막까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이전 청와대와는 내부 풍경이나 일하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과거 청와대의 임기 마지막 해는 선을 완전히 놓은 분위기라고 했다. 개점 휴업이었다고까지 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민과 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 심각한 레임덕 속에서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참여정부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끝까지 도덕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동력이다. 또 대통령 스스로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할 개혁과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이 처음 출범해서 힘이 쓸 때 할 수 있는 개혁을 해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 몇 년에 개혁을 못하면 후반에도 못하는 거라고도 말한다. 일리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금방 다 되는 게 아니다. 간단한 일들은 초기에 시작해 매듭 지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은 임기 내내 논의해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법안이 마련된다. 어떤 것은 논의만 실컷 하고 결실을 맺는 것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처음 1, 2년 동안 일하고 그 뒤 1, 2년은 전에 했던 일만 뒷마무리한다는 것은 국가 운영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로드맵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묵묵하게 해나갔다. 한미 FTA. 임기 말에 추진했던 한미 FTA는 논란이 많았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원칙이 훼손되고 이런저런 외교적 고려 때문에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여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만큼은 꿀리지 않고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에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김현종 씨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일이 있다. 달변은 아니었지만 내용이 좋았다. 대통령은 흡족해했고 그를 통상교섭본부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관료 출신인데다 경력이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바로 본부장에 임명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본부장 바로 밑에 조정관으로 임명했다. 나는 그때 그에게 통상교섭본부에 적응하고 융화하고 평가받는 과정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제교섭회의 대표로 늘 나갔는데 본부 내에서도 평가가 좋았다. 충분한 검증과 실력을 인정받게 한 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가 본부장이 된 후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FTA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협상에 상당히 진도를 낸 후에야 시민사회의 반대 때문에 논의에 관여하게 됐다. 대통령은 줄곧 장사꾼 논리를 강조했다.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 이 점을 늘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은 협상단에 큰 힘을 실어줬다. 배짱과 배포로 협상을 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떠나기 전날에도 협상팀을 불러 협상이 되면 물론 좋지만 안 돼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돼도 내가 책임지는 거다. 본부장은 철저하게 장사꾼 논리로 협상하고 한미 동맹 관계나 정치적 요소들은 절대로 의식하지 마라.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이런 기조 때문에 우리 협상팀은 밀고 당기는 숨가쁜 과정에서 일관되게 오늘 밤 미국 협상팀이 돌아가도 좋다. 우리는 답답한 게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심지어 협상이 깨질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몇 개의 양보 카드도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도 협상을 매듭 지을 수 있었다. 개방을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교섭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반대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겐 우리가 교섭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에 주눅들지 않고 최대한 우리 이익을 지켜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은 살짝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읽는 내내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 데자뷰. 지금의 상황들이 많이 겹쳐지네요. 한미 FTA 문제도 그렇고요. 이때 이랬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잘 해나가야 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도 짧은 김에 짧게 끝마치죠 뭐. 다음 시간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거 기억나네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 광고. 광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광고도 그 어떤 광고도 괜찮습니다. 뭐 개인 광고도 괜찮겠네요. 뭐가 됐든 광고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저희가 만든 자체 광고와 저희한테 들어온 첫 번째 광고 연달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가,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성환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 김손님! 괜찮아요 손님. 오늘 처음 와봐서 그래요. 김손님 씨 반갑습니다. 귀인이요 귀인! 오늘 저녁 간식 사러 온 귀인 김손님이요. 19분 만에 나타난 귀인. 당신은 지금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만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그곳. 와, 이런 근사한 편의점이 있을 줄이야. 24시간 언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문이 열린다.
GS25 중동 해분점 365일 대개봉.